현재 택시와 타다 이 이슈는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죠. 택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지고 택시가 아닌 것은 무조건 좋아 보이는 현상. 최저임금제 인상 때문에 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면.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이죠, 이거는. 오늘 책은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준석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파트 경제인데 택시 운전을 또 하셨잖아요. 네. 몇 달 하셨어요? 2달 했죠, 만으로. 2달. 네. 일단 2달인데 한 달에 얼마 벌었어요? 한 달에 열심히 하면 200 정도 벌죠. 상한금 외에 번 거랑 월급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택시와 타다 이 이슈는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도대체? 이제 타다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고 있죠,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타다가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몇 번 썼지만은 타다가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지금 그 대형 택시, 전보 택시 타면 똑같아요. 전보 택시랑 요금도 비슷해요, 타다랑.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한 건 뭐냐면 택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지고 택시가 아닌 것은 무조건 좋아 보이는 현상. 뭐 그 정도의 편승에서 타다가 하고 있는 것이지 타다 차면 차가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생긴 지 1년 반밖에 안 된 서비스였으니까 1년 반밖에 안 된 차를 타니까 그런 거예요. 택시는 그런데 5년까지 차를 쓰니까 5년 된 차 타면은 더러운 거예요. 제가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 있어요. 가끔 제 택시 타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준석 씨 택시는 타보니까 깨끗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새 차 끌고 나온 날이에요. 회사에 가면 배차를 해주는데 어떤 날은 새 차 끌고 나오고 어떤 데는 어떤 법인 택시니까. 네, 법인 택시니까 새 차로 소나타 뉴라이즈 끌고 나오면 깨끗한 차 소리 듣는 거고 5년 전 YF 소나타 끌고 나가면 70만 킬로 뛴 차니까 냄새 나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의 서비스 측면에서 네. 타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타다 기사가 무슨 대단한 어디서 온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택시 기사 하다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택시 기사는 하루에 23명에서 25명 정도 손님 받아요, 보통. 타다 기사는 10명에서 12명 사이를 받거든요. 하루에요? 예. 그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러냐면 그게 예약제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콜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쿠팡이 처음에 시작을 시작했을 때, 연봉 4천짜리 회택배 하는 쿠팡맨이라는 게 탄생했어요. 저한테 포스트잇을 쪽지도 남겨주고, 진짜 좋은 사람들인데, 막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보면은. 쿠팡맨도 쿠팡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업무 과중해지면은, 뭐 배달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사항, 민원사항도 생기고 하는 건데 요즘 쿠팡맨들이 뭐 그 아록다록한 모자에 풀세트로 갖추고 입고 나타나는 사람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들 이제 바뀌는 것이고 타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타다 기사 그렇게 타다 기사 하는 게 좋고 이게 그렇게 모든 택시 문제 해결할 만한 대안이라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타다 기사들이 이직을 많이 하겠어요? 페이스북에 뭐 타다 기사 모집합니다 광고 엄청 뜨는데 이직을 하니까 광고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맨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무 강도는 더 낮은데 4천 벌 것 같이 광고는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진짜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정확히 그 회사의 그 업무 상황이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타다는 쿠팡의 물살에 적자를 내면서 일부러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시장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부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인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구도에서 택시보다 업무 강도도 낮고 월급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또 요즘 좀 핫한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제 인상 때문에 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고통을 주는 정책이다라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 적정가라는 거는 항상 형성되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업주로서 이 사람을 쓰면은 한 500만 원 정도 이득을 더 벌 것 같은데 라고 한 300 주고 고용합니다. 내가 이 사람 고용해서 300 정도 이득 볼 것 같은데 한 200 주고 고용합니다. 이런 적정가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많이 받게 하려는 그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하면은 한 200 정도 더 벌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월급을 한 130, 40밖에 못 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그것보다 많이 받게 해주는 게 최저임금 제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의 업주 같은 경우는 그럼 200벌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해서 내가 200을 줘야 되면 안 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이죠, 이거는. 근데 이거에 있어서 뭐 경제학 개론을 보면 이제 학기 중간쯤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학 개론 배운 사람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좀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다. 그런 일자리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 같은 경우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 은행 창구 직원이 많이 줄고 점포도 많이 줄여요. 왜냐하면 모바일 뱅킹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창구 직원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겠다 그래요. 근데 실제 늘리고 있죠.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지금 가보면은 뭐 업무가 과중한 시간도 있지만은 주민등록 등본 떼는 게 뭐 제 생각엔 그렇게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재밌게 표현하신 게
햄버거 나오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좀 이런 생각하고 싶은 게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더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뽑는 건 알아서 할 일인데 과연 우리나라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공무원이 지금 더 필요하냐. 예를 들어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 얘기하면서 치안이나 소방 인력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인력이냐 네. 아니면 장비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치안 서비스를 늘리고 소방 서비스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기사에 보면 뭐 치안 인력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뭐 화학 소방차가 있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기사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 인력이 달려오는 게 중요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정부도 파악을 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인력보다 장비의 첨단화가 더 중요했어요. 아니 자신들의 업적을 치장하려다 보니까 소방 인력보다는 장비랑 고속도로가 중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걸 쓰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럼 고속도로 더 뚫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소방력과 경찰력의 증대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네. 진짜 공무원 사람 수가 더 중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대신 나는 봤을 때 경찰력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봤을 때 피의적원 연습 더 시킨 게 나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 그럼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뭔가 장비 첨단화 이런 거에 진보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편인 것 같네요. 그렇게 하는 게 소방력과 치안력을 늘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위원님 실제로 만약에 지도부가 된다면 어떤 일자리를 좀 늘리고 싶어요? 저는 공공 일자리는 지금보다 줄이면 줄였지 늘리고 싶지는 않은 게 사실 공공 일자리 나중에 그거 들어가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일자리 몇만 개 늘리려면 40년, 50년 동안 40년 동안 거의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거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전부 다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20대 된 친구들 한 해에 예를 들어 40만 명 정도가 이제 태어난 세대인데 그럼 이제 1년에 공무원 10,000명씩만 더 뽑잖아요. 그러면 40만 명이 10,000명을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10,000명이 평생 평균 한 5, 6천만 원 받는다 치면은 그 5,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40분의 1이면 한 120만 원 정도 평생 내가 그 사람들 120만 원 정도씩 매년 부담해야 돼요. 그 사람들 10,000명 더 뽑는 것 때문에. 근데 그 간단한 산수만 해봐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지는 판단이 갈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지금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미래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차라리 거 모든 20대가 평생 120만 원어치 치킨을 더 먹으면은 경제 활성화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5번째 파트 이제 교육으로 좀 가볼게요. 네. 현재 대학 입시 체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공립대랑 이제 사립대를 같이 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봐요. 지금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 계속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현혹하고 있는 건데 네. 입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단어가 공정성과 다양성이에요. 공정하면서도 다양한 학생을 뽑아야 된다는 힘들다면서요. 모순이에요 그 자체로. 공정하다는 거는 나보다 1점이라도 낮은 놈은 나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다양하다는 거는 점수 같은 거로 줄 세우기만 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뽑으라는 건데 다양한 사람 뽑으면서 어떻게 공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자체가 전혀 호환이 되지 않는 메시지다. 그럼 이 공정성과 다양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립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줄 세우기를 해요 거의. 네, 시험 성적 이런 걸로 GP나 이런 거로. 이 사립대는 네 맘대로 뽑아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버드 저는 입학사정관제로 들어갔는데 하버드에서 누가 뽑는지 뭐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거 보면은. 네. 물론 거기서 성적도 보고 다 보지만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놈이 하버드 들어가고 난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비 걸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국공립은 이제 저는 완벽한 서열화를 해야 된다고 완벽한 서열화의 그 공정성. 서열화의 잣대는 다양할 수 있죠. 성적 아니라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치적인 것이 나와야지 공정성 시비가 줄어드니까. 그 대신 그 사립대에서는 각자의 권학 이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걸 맞춰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입학사정관제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립대. 네. 그게 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다양성과 공정성이라는 각각의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식한다면은 근데 다양성은 입학사정관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책에서 이수석 위원은 돈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것들, 기부금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이 좀 있던데.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같은 경우 연소득이 네. 제가 알기로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가정, 제가 다닐 때는 6천만 원 이하인 가정은 등록금 전액 면제였어요. 등록금과 그 생활비까지. 근데 그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건 뭐였냐면은 기부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기부금 때문에만으로 입학하는 기부금 입학 없지만은 기여를 하면은 입시 때 보긴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부금 많이 내면 입학할 때 좀 가점이나 이런 게 있긴 해요, 실제로. 그거 있다는 거 아무도 확인 안 해주죠, 그런데. 있는 것 같다. 입학 사정관제의 뜻이 그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자기의 이념에 맞춰가지고 설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학교에 예를 들어 한 뭐 100만 달러짜리 뭐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하나 올리는 사람이면은 그 학생 하나 덕분에 10명 정도 되는 학생이 소득이 적은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게 어쩌면 오히려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보면은. 거꾸로 보면 이런 거 있죠. 줄 세우기만으로 하면은 거꾸로 그 학비를 부담할 수 없는 학생들 아예 지원을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입시제도라는 그래서 자율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줄 세우면서도 다양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아예 칸막이를 나눠가지고 지역 균형 선발 나눠서 거기서 따로 줄 세우고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 줄을 여러 개 만들거든요. 보면은 그게 뭐가 다양하냐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되게 민감한 게 이 교육으로 인해서 대학이 정해지고 이 학벌이 계급 사회를 만든다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통용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법고시는 어떻게 생각해? 사법고시 폐지된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기사를 보면 좀 병행하면 된다 생각해요. 사법고시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줄 세우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로스쿨에 원래 도입했던 취지 중에 하나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렇죠. 사람이 뒤늦게 이제 변호사 일 같은 걸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건데 저는 둘 다 공존할 수 있다 봐요, 보면은. 근데 폐지보다는 같이 공정하는 게 좀 낫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저는. 근데 왜 폐지됐을까요? 완전히 이렇게까지. 사실 이게 그렇게 되는 순간 로스쿨을 들어가야 되고 로스쿨 등록금을 못 받쳐주는 사람들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사법고시에서 기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그 카르텔화 된다라는 얘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행시부터 폐지하고 뭐 외시도 폐지하고 다 해야죠, 보면은.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끼리 선수 따지는 것도 폐지하고. 근데 뭐 대한민국에 안 그런 곳이 있나요? 공채 다 폐지하라 그래야지,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어떤 집단의 그냥 컴플렉스가 반영됐다. 이렇게 봐요. 사법고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